누가 내 지갑을 조종하는가? 마틴 린드스트롬. 마케터들은 우리를 쇼핑 중독에 빠뜨리기 위해 게임을 활용한다. 그리고 브랜드 워시 전략의 일환으로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시작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보상 메커니즘을 변형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 두뇌는 동기 자극을 바꾸어 버린다. 식욕이나 성욕과 관련된 자연 발생적 행동과 같이 우리 몸에 이로운 행동을 할 때 두뇌는 도파민을 분비함으로써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내린다. 그런데 이 보상 메커니즘은 화학 물질을 투여하거나 도박 또는 인터넷 쇼핑과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그대로 작동한다. 클럽 펭귄이라고 하는 디즈니 네트워킹 게임을 한번 살펴보자. 깨물어주고 싶게 앙증맞은 펭귄을 아바타로 사용하는 멀티플레이 온라인 가상 게임인 클럽 펭귄은 6 내지 14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클럽 펭귄은 부모들에게 안전한 공간이라고 선전한다. 즉 인터넷의 그늘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클럽 펭귄은 실제로 비밀번호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최신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모두 차단하고 있다. 게다가 가입은 무료다. 클럽 펭귄은 슈퍼홀릭으로 자라날 어린 제목들에게 인생 처음으로 신용카드란 것을 발급해준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게임상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가상 코인이다. 이제 아이들은 공짜 머니를 가지고 펭귄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글루를 지어준다. 그리고 이글루 속에 가구와 장식품들도 필요하다. 옷도 사줘야 한다. 장난감도. 심지어 외로움을 타는 펭귄들을 위해 일명 퍼플이라고 하는 애완동물도 사줘야 한다. 사야 할 품목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계속하는 동안 아이들은 가상세계의 펭귄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지 깨닫고 깜짝 놀란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식 회원이 아니면 더 이상 가상 코인을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별일 아니다. 한 달에 5.95달러만 내면 클럽 펭귄의 정식 회원이 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크게 가혹한 조건은 아니지 않는가? 온라인 세상에 퍼져 있는 음란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면서 부모도 약간의 평화와 안식을 찾기 위한 약간의 비용이다. 그러나 공짜 코인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게임 속에 코인을 벌 수 있다. 아이들은 게임 속에서 코인을 벌 수 있다.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살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벌고 싶다. 클럽 펭귄은 아이들이 비교적 안전한 온라인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충동적인 쇼핑의 고통과 쾌감을 고스란히 가르쳐주고 있는 셈이다. 젊은 남성들은 한 제품이 마음에 들면 그 브랜드에서 나온 다른 제품들도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 마케터들은 이를 후광 효과라고 한다. 여성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들은 대부분 두려움, 질투, 옛날에 대한 향수 등 감성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원한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강렬할수록 우리 역시 그것을 더 원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쿠키를 좋아할지 또는 얼마나 좋아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그 쿠키를 별로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쿠키를 집어가는 모습을 보자마자 그들의 두뇌는 이렇게 외쳤다. 나도 먹고 싶어. 초기 단계에서 인기를 얻은 것들이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거머쥔다. 실제로는 훌륭하지 않는데도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선택을 한다면 거꾸로 탑10 목록에 올라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여태껏 얼마나 많은 훌륭한 책이나 노래들을 그냥 흘려버렸던 것일까?
사람들은 왜 그토록 유튜브 동영상에 열광하는가? 그것은 그 영상들이 불완전하고 아마추어 같고 등장인물들이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명인의 얼굴이 정말로 내가 돈을 쓰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까? 내가 그 정도로 순진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그뿐 아니라 유명인의 유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부터 시작된다. 남자아이들은 3, 4세가 되면 배트맨, 슈퍼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등의 영웅들 혹은 마블이나 픽사의 마케터들이 새로운 영웅이라고 지목한 캐릭터들을 숭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7, 8세가 되면 그 숭배는 살아있는 인물들로 옮아간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베컴이나 전설의 레이서, 데일 언하트, 미식 축구 선수 페이턴 매닝과 같은 스포츠 스타들을 떠받들기 시작한다. 물론 기업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소년들을 공략하는 제품들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레고의 시장 및 제품 사업부 부사장인 매즈 니퍼는 이렇게 회상한다. 레이싱 스타 미하엘 슈마허가 활동할 당시 레고는 페라리와 제휴를 맺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라이선스 금액은 엄청나게 높았죠. 그래도 레고는 이를 계기로 흐름을 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레고는 강한 브랜드였다. 하지만 유명인은 그보다 훨씬 강한 브랜드였던 것이다. 어떤 제품을 손에 들고 있는 유명인의 모습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퍼질 때, 특히 그 모습이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그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치솟는다는 사실을 기업 마케터들은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전 스파이스 걸스의 멤버이자 축구 스타의 아내인 빅토리아 베컴이 카메라에 잡혔을 때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자. 영국에서는 베스트셀러였지만 미국에서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던 요리책 스키니 비치를 빅토리아가 LA의 한 매장에서 사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연예 잡지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그 책의 온라인 매출은 3만 7천 부까지 치솟았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84주간이나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사진들 역시 보이는 것처럼 솔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사진들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마케터 및 광고 업체들은 그들의 제품 또는 브랜드를 들고 있는 유명인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기발한 아이디어로 끈질기게 노력하고 있다. 선택권이 넓을수록 구매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지는 동시에 물건을 덜 사려는 현상은 대단히 흥미로우면서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쇼핑을 할 때도 더 적은 쪽이 더 힘이 센 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스트바이에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나오고 12페이지짜리 레스토랑 메뉴판을 뒤적이다가 차라리 맥도널드로 갈까 생각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잘못된 선택의 위험 앞에서 사람들은 아무런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얼어붙어 버린다. 사람들의 이러한 심리를 증명하기 위해 내가 종종 언급하는 실험이 있다. 나는 10명의 사람들에게 2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피실험자들은 30가지 초콜릿이 담긴 박스에서 하나를 고르거나 6가지 초콜릿이 담긴 박스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그 결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6가지 박스에서 초콜릿을 고르겠다고 대답했다. 선택의 폭이 좁을수록 사람들은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 하겠다.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환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라는 용어가 마케팅 세상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마케터들은 사실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알아채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 컨설팅 기업인 쉘턴 그룹이 미국 전역에서 실시했던 한 설문조사를 보면 자연적인 또는 유기농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 중에서 사람들은 자연적인 제품을 더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 그 연구를 추진했던 수잔 쉘턴은 유기농이라는 표현은
단지 그 제품이 더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는 규제받지 않는 마케팅 용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자연적인이라는 표현이 규제받지 않은 용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기농 재배, 유기농, 무농약, 완전히 자연적인, 인공 첨가물을 넣지 않은 등의 표현들 역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수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용어들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미끼 상술의 한 사례로 실크 소이 밀크를 살펴보자. 이들은 최근 유기농이 아닌 일반 콩으로 두유 제품을 출시하면서 기존 유기농 두유 제품의 포장을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일반 콩 신제품 두유를 기존의 빨간색 포장으로 출시하면서 단 한 가지만 수정했다. 유기농, 오가닉이라는 표현을 자연적인, 내추럴로 바꾼 것이다.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자연적인이라는 표현이 건강한과 동일한 의미라고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다. 자연적인이라는 표현이 FDA 규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떤 기업이라도 모든 제품에 자연적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식품 마케터들은 종종 낮은 트랜스 지방이라는 표현을 내세우기도 한다. 식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기름에 수소를 첨가할 때 생성되는 지방인 트랜스 지방이 미국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주요한 원인인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몇 년 전 FDA의 발표를 떠올려보자. 당연하게도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식품 기업들은 그 발표 이후 즉각 제품 포장에서 트랜스 지방 제로를 외쳐대고 있다. 이러한 표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덕분에 이 제품들의 트랜스 지방 수치는 실제로 1인분당 0.5g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트랜스 지방은 낮은 대신 포화 지방이 높다는 사실이다. 포화 지방은 트랜스 지방만큼 우리 심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류탄이나 칼을 숨기고 다니면서 총은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형국이다. 마케팅 업계에서 지식의 발견 또는 소비자 이해라고 하는 완곡한 표현으로 부르는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간단하게 말해 데이터 마이닝이란 소비자의 행동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이를 다시 분류하고 종합하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물건을 사도록 자극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데이터 마이닝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민족, 성, 주소, 전화번호, 교육 수준, 대략적인 수입, 가족의 규모, 애완견 이름, 좋아하는 영화 등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 오하이오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앞서가는 데이터 마이닝 기업이자 P&G, 메이시, 펩시, 코카콜라, 켈로그, 크라프트 푸드, 홈데포 등을 고객으로 하고 있는 더넘비의 CEO 스튜어트 에이키는 그들의 소비자 이해 서비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행동과 소비 뒤에 숨겨진 동기와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소비자가 다음에 무엇을 살 것인지 예측하는 기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장 먼저 그 소비자에게 완벽한 제안을 하는 기술은 모든 분야의 기업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경쟁력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케팅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는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그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매장이 여러분이 어떤 신제품을 좋아할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구매를 자극하는 무료 샘플이나 쿠폰을 먼저 제공한다면 향후 18개월 동안 여러분의 지갑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하는 셈이다. 내가 종종 빅브라더라고 부르는 데이터 마이닝 기업들은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 친구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신용카드를 긁고 아이튠즈에서 노래를 다운받고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보고 인근 식품 매장에 들러 물건을 살 때마다
소리 없이 우리의 뒤를 밟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기록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분석한 뒤 이를 다시 다른 기업이나 마케팅 업체들에게 팔아넘긴다. 오늘날 데이터 마이닝 시장은 매년 10%씩 자라고 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에 탑재된 GPS 장치, 컴퓨터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위해 우리가 동의하는 모든 약관들,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모든 웹사이트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상업적 소프트웨어, 애드웨이, 그리고 이 모든 정보들을 분석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첨단 프로그램 및 컴퓨터 장비 덕분에 오늘날 소비자들은 구매 활동을 통해 예전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양산해내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그 방대한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온갖 방법으로 막대한 부를 긁어 모으는 중이다. 오늘날 디지털 쿠폰은 아직까지는 그 정체가 많이 밝혀지지 않은 데이터 마이닝 세상의 교묘한 무기다. 쿠폰을 디지털로 발행하는 이유가 편리해서 혹은 우편 요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분명 착각이다. 온라인 쿠폰 속에 들어있는 순수한 모양의 바코드 속에는 여러분에 대한 엄청난 정보들이 암호화된 형태로 담겨 있다. 가령 여러분의 컴퓨터 IP 주소, 페이스북 프로필과 올린 글들, 쿠폰을 다운받고 사용하는 날짜와 시간, 쿠폰을 사용한 매장의 위치, 그리고 쿠폰을 발견한 위치, 게다가 그 쿠폰을 찾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검색어 정보까지 고스란히 들어있다. 그게 끝이 아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은 쿠폰을 통해 새롭게 얻은 정보들을 데이터뱅크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의 정보, 즉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 소득 수준, 구매 기록, 최근 방문한 웹사이트, 여러분의 실시간 추적 경로 등의 데이터와 조합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프로필을 만들어 나간다. 그 과정은 너무나 정교하고 복잡하여 CIA도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 작업 과정을 한 가지 사례를 통해 소개할까 한다. 어느 날 메이시 백화점에서 온 이메일을 열어보니 쿠폰이 들어있다. 이제 그 쿠폰을 프린트하거나 휴대전화로 전송한다. 나중에 매장에 가서 계산할 때 내밀면 점원이 그 쿠폰의 바코드를 스캔한다. 그 순간 앞서 얘기했던 수많은 정보들이 레브트렉스라는 데이터 마이닝 업체로 전송된다. 레브트렉스는 이제 그 정보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러분을 한 가지 이상의 소비자 범주로 집어넣는다. 그러고는 여러분의 온라인 오프라인 상의 구매 활동을 조합함으로써 바로 여러분에게 어떠한 광고 및 온라인 제품 홍보가 효과적일지, 무엇이 여러분을 흥분시키거나 가라앉히는지, 심지어 온라인에서 특정 제품을 검색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오프라인 매장으로 찾아오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레브트렉스의 공동 설립자 조너선 트라이버는 이렇게 설명한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개별 IP 주소를 중심으로 더욱더 풍부한 정보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IP 주소는 의류 쿠폰을 주로 인쇄하고 20% 이상 할인 쿠폰에만 반응을 보인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드레셔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매장 근처에 있는지 아니면 매장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제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쿠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스타벅스가 실시했던 행사를 살펴보자. 이 행사는 소비자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받고 그렇게 15번 인증을 받으면 무료로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행사였다. 하지만 그 행사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타벅스가 그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정보를 뽑아내서 이를 그들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는 사실은 잘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정보를 기반으로 스타벅스는 개인별 맞춤 제안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에서 스타벅스의 브랜드 로열티와 고객카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 브래디 브루어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보상 기반의 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 프로그램의 목적은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더욱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포인트 카드를 써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물론 기업들은 포인트 카드 제도를 설명하면서 리워드 카드, 로열티 프로그램, 우수고객 할인과 같은 표현들을 마구 써서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고 실제로 보상을 받고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다. 기업들이 이러한 교묘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는 마케터들이나 광고 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50센트 그리고 내일 50센트를 절약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게 아니다. 포인트 카드 프로그램은 단 한 가지 교묘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이 더 많이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어떤 매장에서 포인트 카드를 발급받을 때마다 여러분은 그 매장 측에 자신과 가족의 구매 습관과 관심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종합하고 가공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허락을 해준 셈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기업의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들은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완벽하고 설득력 있고 여러분의 심리와 라이프 스타일에 섬뜩하리 많지 정확하게 들어맞는 공략을 하는, 그래서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마케팅과 광고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열쇠 꾸러미에 달린 조그맣고 알록달록한 포인트 카드를 매장 점원에게 넘겨줄 때마다 25센트 혹은 1달러를 아끼고 때로는 사은품을 받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인접 전략이란 얼핏 보기에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특정 소비자층의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제품들을 나란히 진열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메이카 소비자들이 요리 재료로 쓸 코코넛을 장바구니에 담다가 바로 왼편에서 전략적으로 진열해둔 선불 전화 카드를 보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떠올리는 시기다. 기업들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인접 전략을 통해 내놓음으로써 돈을 벌어들인다. 예를 들어 어떤 할인 매장의 관리자가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냉동 딸기 쇼트케이크가 많이 팔려나가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한다. 그런데 매장을 둘러보니 딸기 쇼트케이크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들, 즉 딸기, 휘핑크림, 파운드 케이크가 제각각 다른 코너에 있다. 그런데 최근 딸기 쇼트케이크가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니 그 음식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많을 것 같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그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매장 입구 매대에 3가지 제품을 함께 진열해 두었다. 이제 소비자들은 매장을 들어서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즉석 디저트 만들기?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리고 재빨리 재료들을 몽땅 장바구니에 주워 담는다. 하지만 그 합계는 완제품보다 3배나 더 비싸다. 포인트 카드로부터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은 이게 다가 아니다. 식품 매장을 단순히 방문하는 것만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로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스파키스라는 식품 체인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먼저 외부에서 매장을 바라보았을 때 맨 오른쪽에 출입구를 만들어 놓을 만큼 스파키스가 똑똑한 매장이라는 사실부터 살펴보자. 그들이 그렇게 한 까닭은 200개에 이르는 매장들을 통해 수집한 데이터들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쇼핑을 할 때 2달러를 더 소비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으로 돌면서 쇼핑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오른손잡이에게 물건을 집기가 더 편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른쪽에 정문을 만들어 둔 것은
자연스럽게 반시계 방향으로 쇼핑 동선을 유도하려는 미묘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점원이 내 포인트 카드를 긁는다. 그 순간 스파키스의 데이터베이스는 내가 산 물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교육받은 건강에 관심이 많은 25에서 44세의 금연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어린 딸을 둔 흑인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스파키스의 슈퍼컴퓨터들은 새롭게 얻은 정보들을 기존의 데이터뱅크에 추가하고 그날 나와 동시에 매장을 찾았던 포인트 카드를 사용한 다른 고객들이 누설한 정보들과 함께 가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며 취향이 어떤지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결론과 예측에 도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스파키스는 그 데이터를 내가 샀던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그리고 프로필상 내가 잠재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기업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수천 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똑같이 할 것이며 매장을 방문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물론 우리 모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마케팅 메시지를 가다듬고 재고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더 교묘하게 고도로 개별화 맞춤화된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절대 저항할 수 없는 광고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해 올 것이다. 슈퍼마켓이나 식품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은 레스토랑의 음악보다 훨씬 느리다. 그 이유는 연구 결과들이 템포가 느릴수록 사람들은 더욱 느리게 이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매장에 더 오래 머물수록 당연히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된다. 당신의 지갑이 텅 빈 데는 이유가 있다의 저자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는 미국 백화점에서 느린 템포의 음악을 틀어놓았을 때 전체 쇼핑 시간이 18%더 길어졌고 매출은 17%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특히 식품 매장에서 38%의 매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러시코프는 패스트푸드 매장들은 손님들의 식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더 리듬이 빠른 음악을 틀어놓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손님들이 더 빨리 매장을 빠져나가고 더 많은 새로운 손님들을 맞이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TV나 잡지 광고와는 달리 다른 사람이 어떤 자동차나 책, 뮤지션, 화장품, 와인을 추천할 때 우리 두뇌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성적, 실무적인 영역은 그 활성화 정도가 크게 떨어지는 반면 욕망, 역겨움, 자신감, 수치, 죄책감, 동정, 그리고 사랑과 같은 사회적 감성을 담당하는 두뇌인 뇌도는 크게 활성화된다. 또한 스캔을 통해 나온 자료들은 동료의 추천이 두뇌의 감각 영역을 자극하고 앞서 중독에 관해 논의하면서 설명했던 생물학적 욕망과 유사한 감각도 자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구전 효과는 우리 두뇌 속 다양한 트랙 위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쇼핑학에서 한 실험을 통해 밝힌 것처럼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두뇌의 더 많은 트랙에 영향을 미칠수록 우리는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끼며 자연스럽게 그 추천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이러한 두뇌의 메커니즘은 오늘 아침에 보았던 TV 광고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반면 구전으로 인한 정보는 몇 주일 동안 기억 속에 보존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두뇌의 메커니즘은 구전 정보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문을 퍼뜨리려는 심리의 진화적 근거를 파헤치는 최근의 한 연구는 누군가 자신에게 뭔가 좋은 것을 추천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두뇌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리고 중독은 물론 감각 추구와 관련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보상으로 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한테서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추천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마다 우리의 두뇌는 감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물론 실질적인 화학적 보상을 선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웃에 사는 부유하고 고상한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브랜드를 추천한다면 조심해야 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웃의 조언은 마케팅 위력의 차원에서 한 달에 1만 달러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은 이미 마케팅의 마수에 걸려든 것이다. 모바일 쿠폰으로 종종 물건을 구매한다. 마트나 특정 브랜드의 포인트 적립 카드가 있다. 책이나 음반, 화장품을 살 때 베스트셀러인지 확인한다. 물건을 살 때 지인의 추천에 의존하는 편이다.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재미있다. 8, 90년대 음악을 틀어주는 술집이나 카페를 좋아한다. 아이에게 성인 브랜드의 키즈라인 옷을 사준 적이 있다. 신종 플루가 유행할 때 손 소독제를 샀다. 물건을 살 때 더러울까봐 맨 앞에 진열된 상품은 사지 않는다. 어릴 적 쓰던 제품을 커서도 쓰고 있다. 유명인이 쓰는 제품을 검색하거나 구입한 적이 있다. 블루베리, 석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산 적이 있다. 비싼 화장품이 아무래도 효과가 좋을 거라 믿는다. 유기농, 친환경 제품을 사면 좋은 일을 한 것 같다.